집을 언제 구입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사라. 좋은 적은 지금 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부동산 이소장 TV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연 활동, 출판, 책도 여러 권 부동산 관련해서 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개업과 뭐 시행업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뭐 수치로 따지게 되면 한 100억 이상 됩니다. 일단은 집값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일단 수급 상황을 가장 봐야겠죠. 수급이라는 것은 공급, 그다음에 이제 수요 아닙니까? 근데 수요는 사실은 거의 매년 일정하다고 봐야 돼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수요를 일정한 거에 비해서 공급이 사실 일정하진 않아요. 가격이 가장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면 됩니다. 매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과거 사례를 볼게요. 2008년도쯤에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때 분양했던 것들이 당연히 분양이 안 되죠. 분양이 안 되는데 공급 주체들이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년도 이런 거 분양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고 인허가 받는 건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허가가 안 나니까 이제 허가 받고 나서 3년, 4년 정도 공사한 다음에 아파트 입주가 되는 건데 한 3년 정도 지난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런 애들이 입주 물량이 없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없죠. 당연히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안 좋았을 시기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14년도부터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이제 막 급하게 인허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보통은 한 14년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올라가다가 또 꺾이나? 이게 다시 계속적 상승인가? 아주 고민할 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한 5년간 죽어 있었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불안한데 15년, 16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다 판단되니까 이때부터 막 허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이제 인허가 받은 것들은 언제 되겠습니까? 한 3년 지난 다음에 한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이제 물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주 물량으로.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요. 보통 지금 올해같이 22년도나 23년도 요런 때쯤에 원래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잘 안정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6, 17, 18년도에 막 가다가 이때부터 현 정부가 주장했었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수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처음에 취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하고 물론 명분은 뚜렷하죠. 투기 수요를 잡아야 되니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활성화돼야지만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잡힐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22년도 역대급 뭐 물량 부족이다 이런 세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지금 가격이 좀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수요는 이렇게 꾸준한 상태에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막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클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격은 상승합니다.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공급이 막 해요. 공급을 막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공급이 딱 맞춰지면 좋은데 결국은 공급이 넘치는 시기가 생겨납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 조정이 되죠. 하락을 하건 아니면 유지가 되건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공급이 많아지니까 공급을 안 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다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동안 공급 안 했었던 애들이 다시 공급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 조정됐다를 반복하는 건데 이 수급 상황에서 부동산을 장기 우상향을 부르는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순환 곡선하고 뭐 선행하냐 후행하냐 차이만 있지 어떤 도형화되는 건 똑같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게 경기순환 곡선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부동산은 똑같이 가는 건데 다만 이 곡선이 요렇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진폭이 틀린 거죠.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장기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점에 잡았다고 하고 나중에 급매가 팔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만 지나게 되면은 결국은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지역,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것도 진짜 없고 그냥 버텨냅니다. 이렇게 약간 계단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이 계단 형태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입을 언제 하겠어요? 집을 언제 구입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6번이 좋아요? 4번이 좋아요? 1번이 좋아요? 1번이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집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살아. 좋은 적은 지금 사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이런 개념 하나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집을 구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게 이제 핵심 지역의 특징인 거죠.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위축돼 있잖아요. 그건 전체적으로 수요자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수요자가 적어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나마 움직이는 곳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핵심 지역은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외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훅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는 폭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단순하게 양도세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아요.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결정되고 양쪽에서 모두 양도세 완화한다고 하는데 양도세 완화하게 되면 물량이 나올 거고 그럼 가격이 빠질 테니까 그때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얼핏 맞죠. 그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죠. 당연히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자 입장이에요.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요. 양도세 완화시켜주는 기회에서 팔아야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크게 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뭘 파시겠습니까? 경기도에 팔겠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은 갖고 있는 거예요. 양도세가 완화돼도 좋은 지역을 살려는 사람들은 양도세 완화랑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사야 된다니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양도세 완화된다고 해서 물량이 막 나오고 가격이 하락할 거는 물론 있죠. 그런 지역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파트가 되긴 하겠죠. 이건 굉장히 대중화된 상품이고 가장 일반화된 상품이니까. 근데 이거 뭐 아파트 사는 거는 아는데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살 수 있는 분 사고 못 사는 분은 빌라도 사도 됩니다. 이제 몇 가지 특징은 있어요. 아파트랑 빌라를 비교했을 때는 누가 봐도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를 사도 되는 이유는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사실 아파트의 대체제 상품이잖아요.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사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서울 아파트가 너무 비싸. 근데 난 직장도 서울이고 계속 거기서 자라왔어. 그럼 서울에 살긴 살아야 돼. 아파트 못 살아.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외곽에 있는 아까처럼 뭐 2억 5천 내지 3억 정도의 그 아파트가 거주되는 그런 지역의 빌라다. 당연히 빌라 가격도 싸긴 하지만 이거 어차피 여기 60에서 70%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지방은. 그럼 나 몇 천만 원 갖고 이거 편한 거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사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해서 빌라를 사는 소득 계층이 있죠. 물론. 그러면 그런 소득 계층은 높은 소득 수준의 계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형성된 시장의 가격이 잘 올라갈까? 당연히 잘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투자로서 사시면 안 되는 거고 빌라를 살긴 사되 좋은 지역 사고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의 빌라는 사도 된다. 지방의 빌라는 사면 안 된다. 뭐 역세권도 마찬가지가 역세권 당연히 사면 좋은 건데 이 역세권 비역세권보다 어떤 역세권이냐가 더 중요해요.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 지나가는 노선 다 합치게 되면 몇백 개 됩니다. 거의 역세권이 아닌 지역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서울 뭐든 다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세권이냐가 아니라 어떤 역세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핵심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재건축을 우리가 보통 도시별로 연한이 틀리지만 대부분은 30년 연한을 채우게 되면은 재건축을 진행합니다. 30년 연한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오래되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이건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미래의 신축이 될 거니까. 그럼 지금 신축은 뭐 어마어마한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미 신축이 현 상태에서 신축이 된 애들은 비싸서 못 사요. 그러니까 미래에 신축이 된 것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을 구입하는 건 좋다. 근데 오래됐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애들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낡기만 하고 감가만 되는 거지 뭔가 미래에 신축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좀 계속 주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도 읍면 지역의 나홀로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입하면 좀 안 되는 것들이죠.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기가 좀 힘든. 그래서 아까 제가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구입하라 하는 것들은 뭐 나름대로 이제 동 단위로 끝나는 것들 있죠. 그런 도시에 있는 단지들 그런 것들이 몇백 세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금액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읍면의 나홀로라든가 아니면은 오래됐는데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기피해야 될 것들이라고 봅니다.